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맞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총선 판세 분석과 함께 막판 변수가 뭐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당 입장을 대변할 맞수 두 분,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를 함께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강윤 고문도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사전 투표를 하셨나요? 네, 저는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 바로 만나보시죠. 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 조사 결과 지금 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지지율 격차가 3에서 4% 박빙 지역 55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우세 지역을 110개로 지금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초접전 지역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총선 판세가 완전히 뒤바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야가 골고루 나눠 가질 때. 두 번째는 혹시 샤이 보수층이 살아 있어서 국힘 쪽으로 쏠릴 때. 또 반대로 정권 심판론이 강력하게 작동을 해서 민주당 쪽으로 쏠릴 때. 이강윤 고문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양당이 뭐 1000표 내외 또는 4~5% 포인트 미만으로 함부로 승리를 예측하기 힘든 곳들이 한 50군데 정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네.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어느 당 후보가 이기더라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초박빙 선거구가 한 40~50개 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막판에 어느 쪽 지지자들 그리고 잠재적 지지자들을 누가 더 강하게 결집시키느냐 그 싸움이겠죠. 대략적인 예측은 예. 일당을 어디가 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지금 박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 50군데 최대 50군데로 추정되는 곳에서 반 이상을 어느 한쪽이 가져가 버리면 두 당의 예상됐던 의석보다 훨씬 줄어들 수도 있는 네. 거고 그게 좀 더 극단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많이 쏠려버리면 네. 아슬아슬한 시소 게임이 되거나 그동안 많이들 예상해왔던 것보다는 또 다른 것일 수도 가능성으로 따지면 없지는 않겠지만 한쪽이 결집하면 또 다른 쪽에서도 반작용처럼 또 강한 결집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 조심스럽게 지내야 하는 며칠이 남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 그 출구조사에서 박빙 지역 70여 곳이 민주당 승리로 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보면 두 정당이 그 득표율을 보면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는데 의석은 완전히 쏠렸잖아요. 그랬어요. 그때 1당과 2당의 지지율 격차는 약 8.4%포인트였는데 의석 차이로는 70개가 넘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소선거구제의 특성인데 네. 0.5%포인트를 이겨도 한 석, 네. 18%, 20%포인트로 아주 멀찍이 따돌리고 이겨도 한 석 그런 거니까요. 네. 자, 근데 지난 대선과 같은 지난 총선과 같은 예. 격렬하고도 급격한 표쏠림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네. 이번은 선거 전 진행 양상을 보면은 네. 정권 심판론이 좀 강한 바람을 작용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귀추가 더 주목이 되죠. 자, 정광재 대변인. 네. 지금 이강윤 고문께서 이번에 정권 심판론이 강력하게 광범위하게 작동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서울 15개, 인천, 경기 11개, 부울경 13개, 충청권 13개, 광원 3개. 요것을 이제 일종의 박빙 지역 55개로 보고 있는데 네. 정권 심판론이 강력하게 작동한다면 한쪽으로 쏠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나요, 당에서? 우리 정당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상에 나타나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 거대 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치 개혁을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내걸고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를 위한 정치 개혁을 위한 선택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던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이후에 우리 뭐 총선 후보들이 다 약속했었던 뭐 금고형 이상일 경우에 네. 세비 전액 반납 네. 또
방탄 국회에 대한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체포 특권 포기 이런 것들을 화두로 내걸었었는데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 여론조사나 흐름을 볼 때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굉장히 직설적으로 유권자들의 각인에 그 깊이 새겨지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당이 된다는 데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수준을 그 정도의 의석수를 가져오는 게 목표라고 해도 지금 뭐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절박한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병도 민주당 전략본부장은 되게 좀 자세를 낮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패 예측은 불가능하다. 한 표 승부다. 경합 지역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박성민 최고위원 이게 뭐랄까요? 이것도 의도적인 어떤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표현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근데 뭐 선거라는 게 결국에 이제 오만하면 진다. 그러니까 고개를 들면 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에서도 특히 이렇게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고 본 투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보면 결국 오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사실 기세가 좋다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사실은 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정권 심판론이라는 큰 기치 하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다. 민주당에 힘을 주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지만 사실 그걸 민주당이 이제 너무 부각시키거나 어떻게 보면 자만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어차피 민주당이 될 거니까 나는 민주당에 투표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투표장에 안 가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까지도 다 전략적으로 고려해서 끝까지 방심할 수 없다. 무조건 여러분 투표장으로 나와 달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김부겸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2%대의 초접전 지역구가 30곳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가 마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이강윤 고문님, 이게 2%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에서 네. 격차라고 하는 게 정말 피가 마른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정확한 표현 같아요. 예.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은 선거도 여러 번 치러봤고 그 여론조사가 결코 네. 모든 것을 보여주는 넓은 창문은 유감스럽게도 못 될 때가 많습니다. 아하, 예. 더군다나 2% 포인트보다 그 정도 선이거나 그보다 더 작은 구간이라면 예. 잡아내는 게 이상하다고 말할 정도로 예. 일단 허용 오차가 예. 요즘 국회의원 선거구는 대개 500샘플을 조사를 하거든요. 네. 허용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그럼 위아래로 8.8 거의 9% 폭에 예. 달한다는 건데 그중에서 2 내지 3% 포인트를 잡아낸다는 것은 확률이나 통계적으로도 대단히 힘든 것일 뿐더러 네. 여론조사가 그동안 전국 대선 때와는 달리 전국 254개 선거구를 항상 균질하게 여러 차례 해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언론에서 관심 있는 것들을 주로 하기 마련이니까 네. 아직 안 끌러본 데서도 의외의 것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막판의 결집의 강도 그것은 여론조사로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네. 자,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초박빙 지역에서 이기면 승리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승리라는 표현이 일당을 의미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너지면 또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되게 좀 상반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55개 지역이 저희가 예. 초박빙 예.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55개 지역이 그만큼 그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만약에 55개 지역에서 우리가 모두 승리한다고 한다면 개헌선이라고 한다면 예. 100석이니까 예. 다 승리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원내 일당 과반 정당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뭐 다 패배하게 된다면 100석 아래로 떨어진다는 계산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박빙 지역 2% 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나는 지역이 갈수록 그 증가한다는 네. 것에는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 뭐 한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네. 당의 그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정당 내에서도 조금 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후보들도 예. 있었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정권 심판론이 강화되면서 우리 정당이 조금 고전하는 모습이 펼쳐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거 막판으로 오면서 민주당이 친명 공천과 이 비명 행사의 과정에서 후보가
얼마나 부실하게 검증됐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조금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 확인하면서 우리 정당의 지지율이나 아니면 각 후보의 지지율도 조금씩 올라오고 그게 결국에 박빙 지역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오히려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수 자체가 지금 결집이 안 되고 있다. 아하. 이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연설들이 기조가 너무 바뀌었어요. 네. 분명한 건 그분이 처음에 등판할 때는 5천만의 언어로 쓰겠다. 나 네.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라고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2조 심판을 주장했죠. 그렇죠. 그게 사실 전형적인 여의도 문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당, 집권 여당의 사실은 대표로서 선거를 치르는 것인데 민생 정책이나 국가 정책에 대한 아젠다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야당 심판론을 꺼내들었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공격하면서 범죄라는 단어를 굉장히 입에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전략 자체가 이제 여당에게 과연 맞는 선거 전략이냐 이런 의문이 있고 사실은 뭐 비속어를 좀 쓰시기도 하거나 공개석상에서 아니면은 이렇게 말이 좀 꼬이는 모습도 좀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국정 운영의 실패, 지난번에 이제 한 2년간의 실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게 내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다음 날이 되니까 이제 저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죄송하다라고 갑자기 이제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것만 봐도 아 이분이 상당히 좀 절박하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판세가 심상치 않다,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 지지층의 결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점점 말의 강도가 세지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4일 날 발표된 MBS 전국 지표 조사하고 또 같은 날 KBS가 보도했던 그 여론조사 내용이 약간 좀 엇갈리는 게 나왔습니다. 그 MBS 전국 지표 조사를 보면 총선 지역구 투표 의향이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7%로 뒤집혔습니다. 몇 주 전과는 또 달라진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강훈 교수님, 이게 정권 심판론 이게 굉장히 강력하다고 했는데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권 심판론이 며칠 사이에 뒤집어졌거나 아주 열버졌다고 보기는 좀 뭐하죠. 예. 그리고 그동안 NBS라는 아마 NBS 용어를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 예. 이게 뭔가 싶을 텐데 여론교 조사기관 4군데가 모여서 자체적으로 네. 격주로 하는 거예요. 언론사 의뢰 예. 없이. 예. 그 사이에 갑자기 휘발되거나 없어졌다고 보기는 좀 뭐한데 네. 여론조사 응답의 특성상 네. 특정한 정치적 견해나 입장에 서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이 반응을 하면 아하. 이건 이른바 과대 표집이란 건 아닙니다. 네. 그들이 먼저 반응을 해오고 그 통화를 완수해서 하나의 셀이 만들어져서 쌓이면 이제 여론조사가 수행이 되는 예. 건데 그분들이 공교롭게도 먼저 많이 좀 잡힐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면 그쪽 견해가 좀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나 하는 여론조사나 다 똑같은 방법인데 39대 37이면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한쪽이 2개 정도 많지만 예. 39% 대 37% 이거 역시 오차 범위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크게 벌어진 것은 아니다. 다만 보수 쪽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위기의식을 많이 느껴서 투표 동인이 자극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흩어졌던 보수층이 결집한 걸로 볼 수도 있다. 흩어졌다기보다는 덜 결집되어 예. 있던 상태고 네, 네. 민주당, 야당 쪽 지지하시는 분들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으로 미리 많이들 결집해 계셨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위기 의식을 촉발받아서 보수 쪽에 계신 분들도 뒤늦게 결집이 좀 더 다시 한번 2차 결집이 일어나는 과정 그거에 있는 게 아닌가 싶게 봅니다. 네. 그런데 네. KBS가 조사를 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어느 정당을 지역구 찍을 후보로 뽑을 것인가. 거냐라고 네. 했을 때는 2, 3주 전에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단 말이죠. 됐어요. 예, 예. 정광재 대변인 이걸 어떻게 봅니까? 두 조사를 보면서. 지금 전국 단위 조사와 아니면 뭐 이제 KBS 조사도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근데 여론조사 전문가가 계시지만 이게 전화 면접이냐 ARS냐 뭐 이런 것도 좀 다를 것 같고 그동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NBS 조사와 한국 갤럽이 조사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비교적 우리 정당의
비교적 다른 여론조사보다는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그래요? 많았거든요. 네. 그런 기조의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KBS는 제가 정확한 지금 이 정확한 통계 방법과 이 여론조사 방법을 모르겠어서 KBS도 이제 일정한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추세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격차가 거기는 또 유지되고 있다. 두 군데 다 전화 면접이에요. 동일한 전화 방식. 면접. 네. 자, 우리 그 박성민 최고위원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헷갈리죠? 네.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여론조사가 워낙 공표가 많이 됐다 보니까 근데 다만 이게 말씀해 주셨듯이 K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그 흐름을 추적하는 양상은 그러니까 네. 이게 수치는 오락가락할 수 있어도 이 흐름과 추이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여론조사에서 전 유의미하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무리 뭐 민주당의 후보들과 관련한 뭐 여러 가지 설화도 있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거대한 이 흐름을 깨기에는 좀 그만한 동의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를 완전히 외면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은 민주당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진보 성향 응답자가 과대 표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경호 후보님, 이 표본이 응답자가 과대 표집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해 네. 주셨고 박영환 앵커나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하고 전국적으로 방송되니까 제가 바로 잡을 것도 하나 있고 해서 꼭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이재명 대표가 뭐 여론조사 무시하고 꼭 투표하자 이 얘기는 아마 여론조사로 그동안 민주당에 유리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안심하고 느슨해질까 봐 정치적인 내린 일종의 경계령이겠죠. 예. 그런 숫자에 취하지 말고 꼭 가서 투표하자는 얘기를 강조한 예. 화법 일터이고 둘째 보수 또는 진보가 과대 표집됐다 이런 말들을 그걸 보정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신문 제목 같은 데서도 이제는 서슴없이 뽑히고 예. 있습니다. 예. 이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죠. 이건 틀린 표현이고 그렇죠. 무식한 표현이고 예.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20대 남자, 30대 여성, 50대 남자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숫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네. 주민등록표상에 인구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한국의 보수는 39.87%다. 예를 들어서 진보는 58%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없죠. 없죠. 보수나 진보라는 기준이 일단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매일 바뀔 수 있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사람에 네. 따라 정말 각양각색으로 판단하는 기준인 것이고 우리가 네. 과대 또는 과소 이 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동일한 잣대의 기준이 있고 그걸 넘으면 과대, 부족하면 과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틀리고요.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쭉 이루어져 왔던 그간의 여론조사에서 보수권이 응답해 왔던 것보다 이번에 좀 더 적게 응답했습니다. 네. 또는 좀 더 많이 응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 견해가 좀 더 많이 잡히기 쉬운 거겠죠. 그렇게 말을 해야지 보수가 과대 표집됐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정한울 박사 같은 경우는 최근 2년 사이에 네. 선거 여론조사 응답률이 한 21.9%에서 13%까지 떨어졌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낮을 조사일수록 민주당 지지율이 또 과대 대표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추세적으로 그렇게 볼 혐의는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게 꼭 이퀄 등치 관계는 아니지만 지금 그 어느 특정 여론조사뿐만이 아니고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피로도를 호소하는 분도 있고 예. 셀을 다 못 예. 채워서 네. 완수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끝까지 응답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정치적 관심과 발언 욕구가 아주 강하신 분들입니다. 네. 이쪽이든 저쪽이든. 예. 그래서 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의 의견이 마치 대표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좀 더 갈수록 심화되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죠. 네. 그러니까 비응답자, 비적극 응답자들의 응답을 유도해낼 수 있는 일테면 콜백 횟수를 늘린다거나 기술적 보정 방법들이 좀 더 다양하게 강구됩니다. 저도 이 뭐 과대 표집됐다라는 말에는 뭐 지금 이광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우리 국민의 몇 퍼센트는 보수고 몇 퍼센트는 진보고 몇 퍼센트 중도였다라는 객관적인 숫자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과대 표집이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안에 따라서 그 시기의 시기와 정국에 따라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그 계층이 있는 반면에 이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 내가 여론조사에 응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이 여론조사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상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 뭐 한 2, 3주간에 정권 심판론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부니까 여론조사 와봤자 내가 뭐 특별히 여론조사에 응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른바 뭐 샤이보스들도 있고 정권 심판론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광재 좀 대변인은 샤이 보수가 좀 존재한다 봅니까? 최근 한 3주간에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가 한 4%, 5% 정도 우리가 뒤지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은 최종 투표율까지 고려했을 때 우리가 100%다 투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략 뭐 65% 정도 이번에 투표율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한 4, 5% 정도의 차이는 충분히 우리가 뭐 극복하거나 아니면 동등한 수준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과표집됐다라는 표현이 쓰이는 국면마다 그게 조금 변명같이 들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에게 좋게 나오면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하고 활용하는데 이제 좋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뭐 역선택을 했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음모론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핵심은 사실은 여론조사의 추이는 그동안 볼 만큼 본 것 같고요. 다만 앞에서도 이제 고모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각자의 지지층이 절박함 또는 심판에 대한 강렬한 열망 또는 위기의식 이런 것들로 집결하는 마지막 국면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투표율을 높이는 것에 지금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입니다. 네, 우리 이강윤 고문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가볼 텐데요. 이제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제 여론조사를 해도 이제 발표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앞서 저희가 뭐 MBS 전국 지표조사하고 KBS 여론조사 얘기를 했었는데, 자, 지금 이 통상적으로 역대 총선이 있었는데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깜깜이 기간 중에 어떻게 변하냐 이 말씀이시죠. 뭐 누구는 소문이 과거의 많이 경험으로 돌아요. 어떻냐는 거죠. 소문이 돌아요. 뭐 크로스가 일어나도 뒤집혔다는데 의외로 소문이나 추측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뒤집어지는 일은 매우 적습니다. 적다. 자, 없지는 않고.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강윤 고문께서는 블랙아웃 기간 중에 이전에 그 여론조사 추이가 뭐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과거 경험으로 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또 막판 변수가 또 터질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의정 갈등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박단 전공협의회 그 비대위원장과 독대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소통의 장이 마련됐지만 무슨 뭐 해결책을 찾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해결책을 이렇게 단번에 찾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 오랜 기간 이 뭐 의정 갈등이 지속되기가 어려웠겠죠. 저희로서는 이 의정 갈등이 극적으로 뭐 타결 국면으로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지금은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심판론 가운데 하나가 윤 대통령은 불통이다,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이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래도 이 2,000명이라는 숫자에서 처음으로 후퇴해서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경청하고 다음에 의대 정원을 할 때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봅니다. 근데 이 변화 자체를 의사단체나 전공의 협회에서 단체에서는 뭐 총선 앞두고 하는 뭐 의례적인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동안의 스탠스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의사단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라고 한 것 자체는 국민들에게 지금 정부는 의정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사단체가 지나치게 고압적이고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 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2, 3주 전에 갖고 있었던 이 리스크는 그래도 좀 해소되는 과정으로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봐요?
저는 이 의정 갈등은 장기화될 만큼 장기화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출구 전략이 좀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의정 갈등의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의대 정원 확대를 하면서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사들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도 이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보면 이 이슈를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의 문제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불통, 독선 이런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저는 그걸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게 보였던 게 사실 최근에 있었던 의료개혁 대담이에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선거 직전에 의료개혁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전 여기서 뭔가 좀 소통이나 해결을 위한 좀 열린 태도를 보여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담화의 상당수는 결국에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옳다. 정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아달라라는 일종의 설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주장이었기 때문에 주장을 강화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소통이나 열린 자세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존의 좀 고집스러운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그쳤고 이번에도 뭐 전공의 단체랑 그래도 면담을 했죠. 근데 문제는 이 전공의 단체 대표자가 면담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라고 SNS에 게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의정 갈등을 대하는 대통령의 전략이 잘 보이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태도의 문제도 있고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는 비판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김준혁 경기수원정 후보의 그 막말 논란 제가 다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편법 대출과 관련한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 또 경기 화성을의 아파찬스 공영훈 후보, 또 마포갑 이지은 후보도 이제 경찰 재임 시절 연수휴직을 내고 노숙을 제약해서 징계받은 사실까지 알려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전혀 이거에 대해서 그 개인 후보에게 이제 떠넘기고 당 차원에서는 대응을 안 하거든요. 네. 이고문님, 네. 이것도 좀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영향 미치겠죠. 그리고 네.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그냥 여러 당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현 21대 국회에서는 월등한 일당 아닙니까? 네. 최근까지 집권도 했었고 국민의 감정선이라는 게 어디서 폭발하는지를 민주당도 잘 알 겁니다. 네. 그런데도 후보 개개인의 문제라고 하면서 떠미는 것은 아마 선긋기와 중앙당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 그렇죠. 이슈에 불이 붙어버리니까 네. 발을 완전히 뺄 수도 없겠고 그렇다고 이건 내 몫이야 하고 딱 자기 앞으로 갖다 놓자니 위험부담이 너무 크고 근데 이건 비겁한 태도 같아 보이고요. 중간지대에 계신 분들이 어떤 입장이나 어떤 정서를 갖게 되실지를 면밀히 살피는 것. 정치의 요체가 뭡니까? 면밀한 정확한 안테나로 정서를 잘 포착하는 것. 둘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사과하는 방법도 예. SNS 시대라고는 하지만 당사에 와서 카메라 앞에서 정중하게 허리 굽혀 머리 조아려 인사하는 게 국민 정서에는 좀 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네. 글쎄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럴까요? 전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아니 근데 김준혁 후보자는 6.25 참전을 고마워하면은 친미 사대주의라는 얘기까지 물론 이제 유튜브긴 하지만 이런 발언도 했더라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선거가 좀 여러 날 한 두세 주일 더 남아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언론이든 유권자든 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정치에 대한 혐오만 더 커질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문제 있는 후보들이 마구 쏟아져 나와요. 예. 이거 공천 과정에서 검증 좀 더 강화되어야겠습니다. 근데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국힘의 전신이잖아요. 세월호 텐트 대단해. 그 발언으로 수도권 의석이 뭐 엄청 날아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번 네. 그 지금 민주당 여러 후보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논란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게 초박빙 지역에서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정말 빨리 당에서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비명 후보들을 찍어내고 친명 후보들을 앉히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검증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관대한 이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분이
뭐 이분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어쩌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그 선거 기간 동안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걸 가장 최소화하기를 바라면서 버티면 이 세 분도 분명히 당선될 것이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에 대해 어쩌면 도취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민주당 후보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정리에 나서겠지만 또 이게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시점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교체가 가능하지 않고 또 사퇴한다면 그냥 무투표 당선으로 우리 후보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이분들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 이게 후보들이 스스로 선당후사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는데. 그러게요. 근데 이제 아마 뭐 여러 생각들이 본인들도 있겠죠.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사과문을 올리기도 하고 또 연설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후보들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뭐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뭐 이런 상황이 생겼고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게 굉장히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미 이제 후보 교체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당도 여러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후보와의 좀 거리를 두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수위가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과를 권고하기도 했었고. 근데 저는 결국에는 본인들이 이 뭐 피해 당사자들이든 아니면 뭐 지금 불쾌감을 느끼면서 항의 시위를 하는 분들이든 이런 분들께 좀 진정성 있게 만나서라도 사과를 하고 몇 번이라도 더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첨언드리고 싶어요. 저는 중앙당의 사과 권고가 있고 나서 김준혁 후보가 SNS에 사과글을 올립니다. 네. 이것도 매우 수동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정말 자신의 신념이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네. 문제 문제 있다고 시인할 거면 중앙당의 권고 여부와 관계없이 진작에 진정성 있게 했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비슷한 게 대 한 뿌리에 800 얼마라고 한 게 네. 감정선에 확 불을 질렀거든요. 제가 만일에 정당인이고 국민의힘의 중요한 포스트에 있었다면 저는 이수정 후보는 사퇴 쪽으로 방향을 하고 조치를 했을 겁니다. 그때 정권 심판론과 함께 이 실언, 망언 이게 더해지면서 불이 확 붙어버렸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 이제 같은 두 경우는- 분이 수원정 후보잖아요. 네, 둘이 김준혁, 같아요. 이수정. 그래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 예. 저도 유권자 여러분, 수원정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실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소장님 얘기한 거, 이 고문님 얘기한 거와는 좀 결은 다릅니다. 이수정 후보가 얘기한 건 네. 거의 해프닝성의 실언이었고 그 다음 날 이제 예. 어떤 사과 메시지를 네. 보냈는데 네. 이 김준혁 후보가 한 건 자기가 갖고 있는 평소의 철학과 소신이 그대로 드러난 발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완전히 등치시키기에는 어려운 얘기라고 뭐 격파하는 생각합니다. 그거 퍼포먼스도 하셨잖아요 이수정 후보께서. 네, 그거 그 다음 날에 그거 내렸잖아요. 그 다음 날에 이제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일단 생각하셨는지. 했다는 게 중요하죠. 네, 내리긴 그 했지만. 짤이 굉장히 회자가 많이 하여튼 됐습니다. 해프닝성과 예. 평소 자신의 정치적 뭐 네. 소신과 철학이 등치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선거는 감정선이에요. 네. 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번 이제 총선에서 뭐 수도권은 원래 이제 박빙격이 많은 곳이었지만 네. PK죠. 부울경 지역이 심상치 않다. 특히 국민의힘이 비교적 안심하던 지역이었는데 조국 혁신당의 등장.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파란 잠바 입고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혁신당 대표는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내가 김영삼 키즈다. 물론 이제 그 손자인 이 누구죠? 김인규 김인규 예. 지난번에 이제 경선에서는 안 된 분입니다만은 그분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이게 보면 PK에서 어떤 전략적인 행동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표심의 막판에 영향을 줄까요? 뭐 부산 경남권에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는 네. 호남 지역에서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그것만큼이나 강할 텐데 그리고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것에 호소하는 것은 전통적인 예. 정치에서의 그 홍보이자 선전이기도 하고 자신의 가려는 바가 고초와 민주화, 진정한 민주화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낙동강 벨트가 한강 벨트 못지않게 뜨겁고 예, 심상치 않습니까? 심할 경우에는 야권에서 12 내지 13석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까 네. 아마 윤 대통령이 오늘 거기에서 사전 투표를 한 것도 여러 가지 네. 다면적 네. 포석인 것 같은데 조국이나 민주당의 부산권에 대한 노력 그리고 몇 가지 상징적인 액션 이런 것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YS가 이제 3당 합당으로 보수당으로 갔고 그 결과적으로 네.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당사에 지금 YS 사진이 걸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근데 당사에 이제 조국 3명 대표가 예. YS 키즈라고 했을 때 그걸 과연 그 부산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할지. 부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YS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요새 뭐 참칭 보수, 참칭 진보 패널들이 있다고 하는데 예. 지금 조국 대표도 YS 키즈 참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YS 키즈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상도동계에서 함께 민주화 운동 같이 하고 정치적 역경을 같이 했던 분들 또는 YS 집권 시기에 1996년에 선거가 있었는데 당시에 뭐 이인재, 홍준표, 손학규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갖고 정치적 거목으로 성공시켜서 이분들이 YS 키즈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느닷없이 YS와 뭐 지역적 기반이 좀 비슷하다거나 예. 아니면 YS의 예. 뭐 전기를 읽는다거나 민주화 투쟁 길을 보고 예. 나는 이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받아서 내가 이런 정의감을 키웠다라고 예. 해갖고 자기가 YS 키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저 정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로 좀 돌려보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YS 키즈라기보다는 YS 손자 키즈가 맞겠네. 네.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YS가 이제 군부 독재에 맞섰는데 그럼 하나의 깔이 척결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검찰 독재를 종식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제 그런 데서 그 유사성을 발견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제 부산에서 뜨게 되면 이제 비례대표에서 이제 민주당도 이제 그 위성정당이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위기 요소 아니에요? 저희는 그래서 어쨌든 조국혁신당이랑은 어느 정도 좀 선을 긋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을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조국혁신당의 노선은 하나예요. 선명성 강화. 그러니까 이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YS라는 역사적인 인물을 건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군부 독재를 청산했던 인물이다라는 거를 내세우는 게 결국 조국 혁신당이 YS가 했던 것처럼 검찰 독재를 청산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례적일 수 있는 행보를 한 거란 말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조국 혁신당이 PK 민심을 전략적으로 공략함과 동시에 본인들의 정치적인 포지셔닝을 계속해서 하고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희 대변인 짧게 답변을 부탁을 할게요. 그러면 PK 지역에서 지금 조국 대표가 이제 YS 키즈를 자처해 버리니까 이거 좀 허를 찌른 거잖아요. 네. 뭐 그렇다고 그게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조국 대표가 비례정당을 했기 때문에 지역 내 그 지역구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글쎄요 뭐 YS 키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진정성을 믿고 조국 비례 예. 정당에 투표할지는 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예. 세 번째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총선은 여야 각 당 공이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투표율이 66%였는데 한 70%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총선 투표율이 높아지면 뭐 각 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당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강훈 고문님 그게 네.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지지난 선거까지도 그 경향성은 확실했다고 보여요. 아, 그래요? 그리고 투표율이 많을수록 젊은 층 원래 장노년층의 높은 투표율은 새로운 일이 새로운 게 아니니까 아니다. 예.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젊은 층이 투표 많이 안 나온 하던 거다. 분들이 예. 많이 했다는 거고 그분들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데 이제는 꼭 이퀄
그건 아닌 것 아니다. 같고 그렇지만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건 분명하고 이번 선거에서 어쨌거나 강한 아젠다는 뭐니 해도 중간 평가를 좀 해야겠다. 정권 예. 심판은 아니겠습니까? 그걸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투표를 많이 하면 좀 올라가겠죠. 그런데 뭐 투표율을 몇 프로 숫자 정해서 달성하자 몇 프로 이거는 조금 아마 격려용으로 해석하면 맞겠죠. 자, 이제 우리 두 분에게는 그걸 물어볼게요. 이 선관위가 의뢰해서 갤럽이 조사한 거를 보면 전체 국민의 이제 부동층은 한 22%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 20대는 부동층이 58%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20대가 후보 당락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그런 이제 분석이 지배적이고 또 일부는 20대 이 부동층이 투표장에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홍희 대표?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20대와 뭐 5, 60대 이상 이 네. 세대를 세대 결합으로 이겼죠. 예, 세대 포위론을 통해서 그게 뭐 어느 정도는 작동했다고 네. 봅니다. 네. 그래서 저 20대는 전통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아마 정치 고관의 층이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 효능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정당에 대한 뭐 애착을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투표율이 낮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이분들이 어쩌면 조국 혁신당 심판하러 투표장에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가 지금 조국 혁신당에 지지율이 대해서 낮기 갖고 때문에 있는- 네. 심판하러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박한 해석이네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과거처럼 우리 정당에 불리할 거냐?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20대가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반조국 정서는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박하다고 했던 부분은 지민 비조라고 해서 그 민주당이 좀 어려웠었는데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예를 들어 투표장에 나가서 비례대표 조국 대표를 찍다 보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찍지 않겠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20대가 거기에 반발해서 대거 나가면 그 민주당에 불리해진다는 분석 아닙니까? 글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물론 뭐 이제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예. 캠페인을 잘 해야겠지만 일단 무당층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투표층으로 가느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사전투표라는 이 선거 문화 자체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고 젊은 층은 여기에 상당히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만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선택의 순간은 왔고 아마 이제 젊은 층들은 판단을 이미 다 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주목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무당층이나 이제 중도층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되게 이제 정치 혐오의 감정을 좀 가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당 다 맨날 뭐 싸우기만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데 결국에 이런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뭘 따져볼 거냐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이 생각을 할 거예요. 또는 내 삶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이냐 이 생각을 할 텐데 뭐 경제 부문, 그러니까 민생 물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대통령이 하셨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R&D 예산을 삭감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층이 굉장히 좀 분노를 했어요. 특히 대학원생들이나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정말 너무 현장을 모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그 비판 의식이 저는 꽤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뭐 사실은 젊은 층들이 공감할 수 없는 뭐 이념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정부에서 버렸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젊은이들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강훈 고모님. 네. 일부 그 여론조사 전문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MBS 지표조사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 지지를 합친 거하고 국힘을 지지한다는 거하고 일치하거든요. 39%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예. 결국 그 조국 혁신당 지지가 10% 넘게 나오는 거는 민주당이 싫어서 분열된 표다. 그래서 이게 지민 비조로 가면은 투표장에서 유리할 걸로 민주당이 생각하는데 착각이 될 수도 있다. 그게 그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파이가 늘어난 게 아니고 기존의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일시적으로 쪼개져 가지고 예, 예. 다만 조국 혁신당이 지역구에
후보만 안 냈을 따름이지 만에 하나 예. 후보도 냈다면 갈렸을 수도 있다 이런 예. 게 깔린 얘기잖아요. 예. NBS 숫자가 조금 민주당으로 보자면 서운하다 싶을 정도로 낮게 잡혀온 네. 경향성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공교롭게도 민주당 플러스 조국혁신당 합친 것과 MBS가 얼추 비슷해지니까 예. 그게 두세 번 되니까 아 이런 거 아니야라는 추측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뇌피셜로 봅니까? 그냥 뇌피셜로 무시하기는 뭐하지만 네. 거기에 어떤 정합성이나 이론적 합당성을 부여하기에는 조금 허술한 점은 있고요. 조국 혁신당으로 인해서 파이가 커지느냐 갈라먹고 혼자 먹을 거를 둘이 지금 나눠 먹고 있느냐는 수많은 여론조사 가지고는 입증이 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 투표와 여론조사의 차이에는 기권표가 잡히냐 안 잡히냐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예. 그리고 알뜰폰 사용자들은 여론조사 조사 대상이 못 됩니다. 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개표 그리고 전국 단위 선거 한 두 번쯤을 해본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합당한 설득력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봐요. 이번 것은 아직은 모두가 가설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알뜰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알뜰폰 사용자는 지금 이제 1,500만 여론조사 표절이 명 안 된다는 네. 거죠. 네. 근데 주로 그런 분이 어떤 분으로 보는 거예요? 알뜰폰 사용자는 그냥 자기가 알뜰폰 가입자들이 지금 한 1,500만 명쯤 됩니다. 뭐 연령이나 소득 수준이나 이런 무슨 전혀 특별한 그 네. 정체성이 있나요? 예전에는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많이 썼는데 네.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고요. 많이 대중적이죠. 고령자들도 많이 쓰시고요. 네. 그리고 알뜰폰도 제공하는 상품의 종류가 많이 다양해져서 네. 젊은이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선관위에다가 우리가 안심번호라는 걸 신청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동통신 3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알뜰폰은 특정 3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재전대 고객이에요. 네. 그래서 제외돼 있어요. 네. 이거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국 혁신당이 뭐 호남에서는 40%도 넘고 있습니다. 네. 그 비례정당 지지율이. 놀랄만한 자,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정말 실제 투표에서 그만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세 분 간단하게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뭐 지금 나타나는 여론조사가 가장 높은 수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투표장에 갔을 때는 우리 일반적으로는 사표 방지 심리라고도 하고 조국 그 혁신당을 찍으면 그게 다 사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 비례대표는 그렇죠. 사표가 예.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당으로의 결집이 더 강화될 뿐이지 지금 여론조사로 나타난 것 이상으로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 혁신당이 그만큼 득표율을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광대 대변인은 조국 혁신당이 이 비례대표 당선자 예측치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의 여론조사 지금보다는 예. 우리 박성민 측은 어떻게 봐요? 저는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의 여론조사 추이로 흐름이 나타날 거다 결과가 네, 맞먹을 똑같이. 수 있다. 네, 라는 생각입니다. 이광현 저는 부모님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확신에 강한 사람들이고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02년 대선 1년 기간 내내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던 게 40대예요. 네. 그런데 실제 투표 개표해 보니까 전국 투표율은 77%인데 40대 투표율은 71.5%밖에 안 됐어요. 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광현 고모님 말씀은 여론조사는 거의 과학에 가깝다 이런 말씀 같아요.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재밌는 표현 한번 봤습니다. 어떤 네. 여론조사 전문가가 굉장히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를 냈었는데 한번 틀리니까 네. 자기가 그렇게 전망했기 때문에 그거에 여론이 반응해갖고 자기 예측이 틀렸다. 이거 정말 싫어합니다. 미국에서. 제가 그 사람 이름을 까먹었는데 네. 그 감각이 아주 뛰어난.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당을 지지하는 한 명이라도 더 끌어내는 거.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결집시키느냐, 어느 쪽이 막판에 선거 유세를 통해서 결집,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사전 투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았는데 확실한 한 표, 이렇게 보장된 한 표가 불확실한 두 표보다 지금 더 훨씬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 사전 투표 시작됐으니까 우리 지지자들도 이번엔 사전 투표에 많이 응하셔서 뭐 참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씩 드릴 텐데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 이번
총선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구가 있다면 좀 이야기해 주셔서 좋고요. 이강윤 우리 고문님. 현역 분이 그냥 말씀드리죠. 예. 투표 때만 돼서 말 조심, 입 조심 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공인이 되려는 사람들은 매 순간 생각과 말을 가지런히 정돈해서 하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부산의 해운대 을 그다음에 뭐 동작을 등등등 강남을 이렇게 승부가 빤히 예측된 거라고 했던 곳들이 지금 잘 모르겠다는 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데를 좀 많이 봅니다. 가장 한 곳을 픽하라면 어떤 걸 뽑겠어요? 어느 지역? 서울의 강남을 강남을? 예. 지금 그 의사협회장 출신인 분하고 그랬죠. 지역구죠? 강청희 네, 강청희. 자, 우리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봐요? 저는 이번에 유권자 여러분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정 정당 소속이면 그 후보는 무조건 뽑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 왔던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라는 큰 프레임보다는 해당 지역에서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뽑아주시길 바라고 있고요. 저는 마포갑에서 조정은 후보가 이지은 후보랑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거기는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지은 후보가 그럼 그 격차대로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관심 지역구라 이거죠? 네, 예. 자,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저는 한 문장으로 못 참겠다. 이제는 심판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지역은 용산구입니다. 용산구. 지금 후보가 이제 민주당에서는 강태웅 후보,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권영세 후보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한강벨트라고 해서 좀 어려운 지역으로 꼽혔던 곳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싸워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